네, 컴퓨터 과학 개론 정기철입니다. 이 교재의 마지막 챕터 13장입니다. 이 교재의 부제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이라고 붙어 있죠. 사실은 제 전공이 인공지능이어서 컴퓨터 과학 개론을 쓰면서 챕터 구석구석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심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독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IT 또는 컴퓨터는 인공지능이다. IT는 인공지능이다. 마지막 남은 이제 연구 분야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인공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마지막 13장 챕터를 분량을 많이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독자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보강된 내용은 다음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만나도록 하고요. 교재 463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3장은 총 4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공지능 개요, 세부 분야,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이렇게 4개의 섹션을 4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개론적인 이야기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인공지능 강의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강의 목록의 첫 번째 영상이 인공지능 개론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그 영상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인공지능 개론이라는 77분짜리 영상은 이 교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좀 세세한 인공지능 개론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13장을 다 한번 보시고 나서 또는 보시기 전에 이 영상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제 나름의 추천 영상입니다. 요 재생 목록을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 개론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틱택토라는 게임 아시죠? 이제 3x3 오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틱택토라는 게임의 엔진, AI 엔진을 만드는 것을 쭉 해나갑니다. 그 엔진을 게임트리라는 것도 만들고요. 또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제 비교하는 영상인데 전체적으로 좀 영상은 깁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게임 AI 엔진을 만들어 가시면서 인공지능을 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구글 트렌드라고 있죠. trends.google.com 들어가 보시면 이 키워드들을 탐색되는 키워드들의 탐색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 러닝, 딥 러닝 이 3개의 키워드를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전까지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누적되지 않는 것 같아서 2004년부터 2020년 한 16년간의 검색을 보고 있는데 요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의 초반까지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검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다가 2017, 18 그때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검색량이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보면 쭉 별 관심이 없다가 2016, 7년도에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거의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도 2015, 16년도부터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딥러닝이 실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 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 안 된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앞에 있는 요 기간은 연구 기간이니까 길게 잡아도 한 6, 7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6, 7년 기간 동안 우리 개개인의 일상을 바꾼 굉장히 큰 키워드가 바로 딥러닝이죠.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키워드 단어,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딥러닝이라는 단어 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13장을 들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13장 제목은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대부분의 내용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요게 보시면 인공지능의 일부분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을 쓰지 않는 기법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인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에는 머신러닝을 쓰는 방법과 쓰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건데 머신러닝을 쓰는 방법이 1980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1940년대쯤부터 만들어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ENIAC 또는 뭐 ABC라는 컴퓨터가 194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자식 컴퓨터가 생겨남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고 나니까 그 전에 쓰던 기계식 컴퓨터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졌거든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빨라지니까 이제 사람 AI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식 컴퓨터의 시작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되고 1980년대쯤에 이제 머신러닝이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머신러닝의 일종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2010년도쯤에 이제 연구되고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라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딥러닝이 AI다. 뭐 이런 트렌드죠. 그래서 이 키워드의 상관관계와 연도 구분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 인공지능의 4개의 섹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개요를 살펴보죠.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 463쪽 보시면 됩니다. 뭐 인공지능이 뭐냐?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람의 지능을 이제 컴퓨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밑에 이제 유튜브 영상 있고요. 영상의 링크는 참고 자료로 드릴 테니까 이 영상들 꼭 개인적으로 참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이런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에 들어가니까 인공지능은 하여튼 인간을 만드는 거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모방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브레이크스루 사건들을 한번 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세돌 구단이죠. 바둑 구단은 제일 높은 단수입니다. 그죠? 바둑 이세돌 구단과 그 당시에 알파고,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바둑 AI와 대국하는 것을 장면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글의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알파고가 둔 것을 실제 바둑도를 통해서 대국을 실행하죠. 요 대결이 있었던 연도가 2016년입니다. 바둑이고요. 이때 알파고가 이겼죠. 4대1이었나요? 예, 이겼습니다. 사실 이 당시도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2016년도 당시에 벌써 바둑을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했었고요. 사실 저 예측도 틀렸었죠. 근데 이 바둑 대결과 유사한 체스 대결이 거의 19년, 거의 20년 전에 1997년이죠. 그 당시에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IBM의 슈퍼컴에서 돌아가는 체스 프로그램과 대결을 했었죠. 이때 IBM의 체스 프로그램이 이깁니다. 이때 IBM의 체스 프로그램 이름이 딥블루예요. 딥블루. 이때 블루였는데 알파고와 화면이 블루 화면이죠. 저는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때 딥이라는 용어를 썼죠. 요즘 이제 딥러닝. 단어들이 절묘합니다. 밑에 있는 영상 1분짜리,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체스 대결과 관련된 또 알파고와 관련된 보조 링크가 있습니다. 꼭 한번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464쪽에 오시면 뭐 강한 인공지능 또는 강인공지능 또는 약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strong AI, weak AI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나온 건 뭐 바로 다음 페이지에 튜링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인공지능이 뭔지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능이 뭔지도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로 내려가면 뭐 개, 고양이, 쥐, 점점점 내려가서 바퀴벌레까지 내려가면 바퀴벌레가 지능이 있는 건가요? 또는 모기는 지능이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내려가면 지능이라는 게 뭔지를 디파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더 디파인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디파인하기 힘드니까 그냥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가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나르죠. 그래서 새가 한 기능, 날기라는 기능을 이렇게 제트기로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새의 날개 형태로 나는 비행기도 있을 수 있겠죠. 초창기에는 날개를 사람 팔에 연결해서 날았으니까. 그래서 왼쪽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하고자 하는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약한 인공지능은요, 날기라는 기능은 똑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날죠. 이런 걸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굴을 인식한다고 할 때 사실은 지금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얼굴을 인식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얼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기술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공지능은 아직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뭘까요? 많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지 등등. 그래서 하여튼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지능이란 행위와 동일한 일을 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약한 인공지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별로 인간에게 위해를,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요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다음에 넘어가서 튜링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튜링,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죠? 튜링 테스트는 그 당시에 1950년대인데요.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나 또는 사람, 테스트할 대상을 어떤 평가자가 채팅을 합니다. 문자로 채팅을 나눈 후에 일정 시간 후에 너 그동안 채팅을 했던 대상자가 사람 같아 컴퓨터 같아 라고 물어보고 사람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면 그 대상이 지능이 있다라고 쳐주자.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꽤 똑똑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즘 챗봇 많이 쓰시는데 챗봇이 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그놈에게 지능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 물음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50년대 70년 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테스트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튜링이 제안한 테스트라는 이름에서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이 교재 앞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네, 튜링이 어떻게 생겼는지, 튜링과 이니그마, 우리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 해독기, 이니그마, 그리고 이미테이션 게임, 우리 1장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예, 한 번 더 튜링 테스트라는 용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 교재 466쪽으로 가서 인공지능의 역사 한번 보죠. 자세한 역사, 연도나 사람 이름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큰 연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940년대 초반, 즉 전자식 컴퓨터가 생김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했죠. 지금 PPT에는 간략하게만 적었고 교재에는 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1943년도에 이런 분들이, 저도 이름을 읽을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을 썼죠. 논문을 보면 신경활동 내 내재적인 생각들의 논리연산,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43년도, 40년대 초반이죠. 전자식 컴퓨터가 생기기에 그 시점하고 거의 1차입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 두실 만도 해요. 그래서 51년도에 마빈 민스키와 딘 에드먼즈라는 사람이 최초의 신경망 컴퓨터를 만듭니다. 요걸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1940년도에 이분들이 이제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거고요. Logical Calculus 어쩌고저쩌고 하고 Nervous Activity라는 논문을 43년도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좀 특별한 사항이 1951년도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인공신경망을 하드웨어로 만듭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GPU 카드가 잔뜩 박힌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돌리지만 최초는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었다는 거죠. 진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스나크라는 이름이고요. 연결이 한 40개 연결되는
컴퓨터 인공신경망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마빈 민스키와 딘 에드먼즈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1956년도에 다트머스 워크샵이라는 게 있어요. 다트머스에서 대학에서 열린 워크샵인데, 이 워크샵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56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43년도에 논문을 누군가가 만들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51년도에 최초의 인공신경망 컴퓨터를 만들고요. 56년도에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6년도네요. 그리고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쯤, 아까 80년대 생각나시나요? 80년대 머신러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전까지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져요. 요 퍼셉트론은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많이 썼어요.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이 퍼셉트론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게 누군가가 밝힙니다. 그 밝힌 사람이 마빈 민스키죠.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합니다. AI 윈터라고 하죠. AI 윈터. 그래서 사실 60년대, 70년대까지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었는데, AI 윈터를 맞이하게 되죠. 그 AI 윈터를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1970년대라는 겁니다. 그 AI 윈터를 1980년대 중반에 그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의 단점을 해결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을 여러 층 쌓은 신경망이죠.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이 생기는데, 이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인 5차 역전파,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머신러닝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드웨어도 계속 발전합니다. 컴퓨터가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GPU 카드도 나오고요. 그리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나오죠. 그러면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데이터도 많이 생기고, 또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2010년도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머신러닝의 부활이고 중흥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IT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을 한다고 말을 하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인공지능 학과를 만든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467쪽 내용입니다. 468쪽 가시면 인공지능의 최근 현황들 쭉 나옵니다. 이 놈들은 이제 요즘 많이 기사를 보시면 아는 거니까요. 대충 각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69쪽입니다. 469쪽 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이 뭔가, 어떤 해결 방법이 인공지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가를 설명드리려고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컴퓨터가 풀 수 있을지를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수학을 싫어하셨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풀이는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러프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이니까 쿼드레틱,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기억하시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정 마이너스 40, 이런 줄기차게 외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요 개수 3, 7, 2라는 숫자를 a, b, c에 각각 집어넣으면 근이 나오죠. 그래서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뜻에서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로도 근해 공식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글의 콜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근해 공식에 준하는 문장을 집어넣어서 실제 근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링크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이썬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은 들어오셔서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콜랩의 사이트, 콜랩이라는 사이트의 설명 방법도 제 영상에 어딘가 있으니까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 페이지 오셔서 실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각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즉 근의 공식을 이렇게 코드 문장으로 바꿔서 푸는 이 방법이 인공지능적인 해결 방법이냐? 라는 거죠. 아닌 것 같죠. 이런 기법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또는 인수분해, 예를 들면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를 이렇게 항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인공지능적인 문제 해결이냐? 이것도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 생성 및 테스트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Generate and Test. 그러니까 랜덤하게 막 수를 발생시켜서 이게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죠. Generate and Test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값을 모든 값을 그 식에 집어넣어 보고 넣어봤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지 않냐. 랜덤하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이러다가 마이너스 2.0에서 근이 찾겼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죠. 실제로 이 Generate and Test, 생성 및 테스트라는 기법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공지능적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또는 이제 뉴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뉴턴스 메서드. 뉴턴스 메서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처럼 요 빨간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라고 하면 어떤 랜덤한 값에서 그놈의 기울기, 탄젠트라고 하죠. 기울기, 요 파란 선을 그어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지점 찾아가고 이놈에서 또 기울기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즉 어떤 랜덤한 장소에 시작해서 계속 기울기 방향으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찾아가다 보면 해를 찾을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이건 뉴턴스 메서드라고 해서 수치 해석이라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도 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방법은 인공지능적인 방법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콜앱에는 다른 이제 파일인데요. Generate and Test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인공지능적인 방법이냐? 또는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뉴턴스 메서드도 제가 구현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인공지능 방법이냐? 이게 고민스럽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사람이 푸는 방법을 흉내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인공지능적인 거냐? 아까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에 계속 연속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지는 참 디파이닝이 힘들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딥러닝 이건 인공지능이냐라는 거죠. 그것도 참 인공지능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디파인 한다면 아까 처음에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차이로부터 뭔가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인데 인공신경망은 입력이 들어가면 인풋 레이어에 어떤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 딥러닝이라는 것도 인공신경망의 일종이에요. 근데 딥하다는 말은 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가 깊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이 은닉층이 수십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서 딥하다는 의미에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실제 예전에 쓰던 1980년대에 쓰던 뉴럴 네트워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딥하게 되면서 학습 알고리즘이 좀 수정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딥러닝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을 이해하시면 차후에 딥 뉴럴 네트워크도 이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13장의 1절 인공지능 개론을 살펴봤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짧게 25분 정도로 설명드리는 거라서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서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한 80분짜리 영상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세부 연구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